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국회에 곧 제출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 9월 정기국회가 지금 열렸는데 코로나19로 나라가 지금 비상인 만큼 재난지원금 또 4차 추경 심의 등 국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낙연 당대표 아마 이번 정기국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내외적으로 상황은 좋지 네. 않습니다. 일단 뭐 대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4차 추경안 편성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과는 6개월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이 아닌 지금 선별로 지금 선회한 것 같은데 이 선별 지급을 했던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 설치죠. 민주당의 수건 사업입니다. 긴 장마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끝나고 나면 태풍 지원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정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답을 내려야 되고요. 대외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일본과 미국의 정치 권력이 교체됩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G1파라고 하는데 G1파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한일 관계가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뭐 정당 대표는 무조건 다 G1파를 앉혀놓으면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꼭두각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다음 그 총재 선거 전까지를 잠시 맡는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강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네.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 강국들의 그 권력이 교체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민주당도 새롭게 당대표가 뽑히면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컨벤션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기국회라는 게 그 이낙연 당대표가 자신의 성과를 내서 주목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야당의 시간이니까. 국정감사를 통한 어떤 공격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고민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정기국회가 야당의 공격 시간, 야당의 시간인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역시 이번 정기국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좀 극우 이미지가 있었는데 좀 중도 확장에 나섰잖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조건 반대가 아닌 또 확실한 대안이 있는 야당의 이미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극우 이미지였나요, 저희가? 아, 죄송해요. 그건 아니고 약간 보수 이미지. 뭐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법안들 일단 지난 월요일 날 먼저 벌써 돌봄휴가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네.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민생 관련한 법안들은 뭐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분위기상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추경 넘어오면 이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속히 양당이 해야 될 거고요.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된 이제 문재인 정부 실정 이렇게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거든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저희가 12월 대선일 때 보통 7, 8월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해 놓고 9월부터 이제 정기국회에 임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다음번 같은 경우는 대선이 3월이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당이 고민이 이제 후보들을 갖다 몇 월 달에 뽑을 것인가 7, 8월에 선출하기에는 너무 또 이르고 끝나고 하기에는 좀 정기국회가 끝나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정기국회는 조금 약간 맹탕 정기국회가 될 확률이 큽니다. 여러 가지 일정상. 또 하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예산안 부분입니다. 내년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유질 예산 포함돼서 이제 사상 최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따지려고 정책적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뭐 되고 또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민주당 입장 특히 이낙연 대표는 원칙 있는 협치를 지금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또 우선 협치 대상으로 4.15 총선 공약이죠. 공통된 입법, 안건 입법, 정강정책하의 공통입법입니다. 4개 특위를 조속 가동했죠. 비상경제, 균형발전, 저출산, 에너지. 자, 국민의힘 이거는 뭐 이견은
없나요? 없죠. 아니 뭐 저거 제가 약간 강요하는 겁니까? 양당 쪽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조금 네 있어요, 가지. 조금? 예. 예. 요 네 가지 특위가 지난달 20일 날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실은 나왔던 얘기잖아요. 합의된 예. 사항인데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나 저출산 특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국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근데 이게 균형 발전 특위는 아하. 이제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행정수도 이전을 좀 염두에 두고 주장하고 있고요. 에너지 특위 같은 경우는 또 탈원전 정책이랑 원전 문제죠.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두 특위가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특위도 아마 구성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4선 연임 금지였습니다. 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라서 뭐야 하고 봤더니 가로치고 조그맣게 지금부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부터면 좋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 좀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강 정책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하면 이 헌법 위반 위헌 소지가 좀 있다고 하던데 이 당내 반발 세력이 좀 있는 건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2번부터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다선 의원들의 반발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 이건 여든 야든 사실 다선 의원님들한테는 다 좀 불편한 사안들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3선이면 4선이면 7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의 명칭을 보면 이제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서도 초선으로 이제 지칭을 한다. 다선 의원도 초선으로 지칭한다. 다음 번부터는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윤건영 의원이 똑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을. 근데 거기 서명한 10명이 딱 서명을 했는데 보면 3선 이상은 아무도 없어요. 다 초선 9명에 재선 1명. 그러니까 아무래도 겉으로는 대놓고 반발은 못하겠죠. 국민적인 시선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헌법 위배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더 원하겠다는데 왜 먼저 나서서 못하게 하냐 이런 생각을 들면서도 또 생각해보면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선 연임 세번 제한법이 정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선택권 그리고 어떤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밥그릇 지키는 걸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4선이면 뭐, 와, 진짜 16년 후인데. 최근에 그 정당 핵심 지지층 조사 결과 한 게 있어요. 미래통합당을 했을 때 14%고 이제 민주당은 3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름까지 바꾼 이 마당에 중요한 거는 자꾸 이제 중도를 겨냥한 뭔가 이미지를 좀 강화하는 전략을 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예전에 그 보수가 우위였을 때 탄핵 전에는 통합당 핵심 지지층 한 25% 됐거든요. 그렇죠. 그 잃어버린 한 11%의 이 지지층을 결집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도를 확장하는 전략을 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중도만 자꾸 이제 건드리겠다,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래사원 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요. 어느 정당이나 딜레마일 겁니다. 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핵심 뭐 이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렇죠. 이제 지지층과 중도 확장은 사실은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뭐 숙제니까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존 지지층과 그걸 갖다 어떻게 뭐 융화시킬 하는 건가는 것이냐. 사실은 뭐 다 고민이긴 합니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입법 활동 또 뭐 국정 감사를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가 바뀌지 않을까, 특히 중도층 뭐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2차 재난지원금 예산 처리인데 결국은 선별지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독립했잖아요.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죠. 뭐 애당초 저희 쪽에서 먼저 또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 영세업자 소상공인한테는 좀 먼저 지원을 하자라고 예상했던 거라서 선별지급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전액 국초, 7조 원 전액 국채를 발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 2019년에 미세먼지 추경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0인 게 한 20개 사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좀 정리하면 어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선별 지급한다는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선별 지급이냐 아니면 전체 지급이냐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지급을 주장하면서 약간 이낙연 대표 선별 지급을 이야기했던 이낙연 대표와 약간 각이 세워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대선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그래요. 이야기까지 등장을 했었었는데 당정청이 이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이재명 지사도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이제 10만 원이라도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상황, 지세, 구도 모두 불리한 행보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예산을 못 쓴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적인 인식이 굉장히 좀 움직이는데 어렵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지세인데 당, 정, 청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모든 주변 요소들이 선별 지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뭐 90% 이상이네요. 그렇게 그렇죠. 따져보면.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힘까지. 네. 혼자 보편 지급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도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1차 재난지원금의 결과와 2차 재난지원금의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당대표의 임기 전에 나옵니다. 네. 그 결과서를 명확하게 비교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1차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했으면 이재명 지사는 그때 가서도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앞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정당성과 명분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는 불리한 형국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발언을 쉽게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 정, 청 플러스 국민의힘까지 선별 지급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현 소장님? 여론은 이재명 지사 쪽이 더 가까워요. 아, 여론은 또 그렇군요. 네, 그 전국민 대상 지급 찬성이 48.8%, 우와.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가 있으니 하위 계층에만 지급해야 된다 39%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다 이런 흐름이에요. 10% 정도 차이 나네요. 5에서 한 10% 정도 네. 그 전 국민 대상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에 민간정책연구소 랩 2050에서 나온 조사 보면 6대 4. 예. 보편 지급이 61.5, 선별 지급이 38.5. 다만 이제 랩 2050 조사에서는 네. 향후 국가 지정이 좀 걱정된다는 의견도 한 81% 정도 나와서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원하려면 전체 다 지원을 해라. 그리고 보편적으로. 예. 그리고 여기 이 논란에서 이제 이 돈을 왜 주는가가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죠. 명칭이라든지 지급에 왜 지급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앞으로도 이제 실제로 돈을 받고 나면 또 이게 의견이 약간 또 엇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그 성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재난지원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 경제적 부분이냐, 복지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실제로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 같아요.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이라는 표현을 네. 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빈민 구제 정책이 아니라 네. 이 돈을 지급해서 강제적으로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 등이나 이런 데서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전통 시장이나 흔히 말하는 동네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 정책, 재정 정책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아래로 더 두텁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층에게 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굳이 따지자면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긴급군안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군안금이 맞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 어렵다라고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거리는 좁혀지진 않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두고 지원 대상부터 재정 문제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쯤에서 넘어가서 다시 또 정기국회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또 중요한 또 법이 있어요. 공수처법 개정안인데 야당이 공처장 추천위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법으로 이걸 여당이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냅니까 안 냅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사람 딱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 뭐딱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위헌 심판을 보고하자. 지금 5월 13일 날 저희가 위헌 심판을 청구했는데 사실 헌재가 좀 빨리 결과를 내주면 헌재 결정도 안 보고서 무작정 추진했다가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소모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자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또 하나 해서 만약에 그렇게 공수처 역할이 급하다면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직 법은 통과됐는데 4년째 아직 그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해서 그거부터 먼저 가동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자, 코로나19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수처법 이 개정을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것도 뭐 여론조사가 된 게 좀 있나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네. 찬성 의견이 이제 2016년, 17년에 한 69%, 19년에 77%. 그러니까 찬성 와. 반대로만 물어봤을 때는 예. 찬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난 19년에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54.2%, 아. 부정 평가 40.4%로 부정 평가가 의외로 높아요. 많이 올랐네요. 예, 즉 19년에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검찰 개혁에 관해서 물어본 거예요.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가 52%,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32%. 그래서 이 공수처 설치라는 게 약간 검찰 개혁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이 약간 좀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게 국민 체감형 민생 정책 이런 것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민생은 있는 아니다, 그죠? 예,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난지원금 문제 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여부 아마 9월 정기국회 때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말아야 할 입법 과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 편성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치도 있고요. 공공의료론이 아마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요. 네. 그리고 기업 관련돼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업의 투명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를 할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또 이런 부분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